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는 확진을 가리는 진단체계를 PCR 검사로 다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병률이 감소하면 신속 항원 검사의 양성 예측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형 유통시설 내 시식 시음과 화장품 견본품 운영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업체들이 다양한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형 유통시설 내 시식과 시음, 화장품 견본품 행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다음 달 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00인 이상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지역축제 심의 승인 제도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는 모두가 함께 착용할 때 효과가 가장 좋지만 혼자 마스크를 써도 효과는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혼자 마스크를 썼더라도 안 쓴 사람보다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54% 감소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줄었지만 오히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피해는 165% 급증했습니다. 피해자를 연령대로 나눠보면 60대 이상의 노인보다 오히려 40,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져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가 10만 7천 명으로 직전 주인 이달 둘째 주 14만 9천 명보다 줄어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확진 규모 자체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도 계속 줄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에 그쳤다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사망 규모는 212명으로 지난달 25일 359명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주간 평균 10만 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거리 두기가 해제됐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와 치료를 신속하게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가 진단체계를 다시 PCR 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유병률이 감소하면 신속 항원 검사의 양성 예측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PCR 검사 역량을 넘어서자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대형마트 내 시식과 백화점의 화장품 행사가 재개됩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대형 유통시설 내 시식 시음과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는 식품사와 시식 행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시식 재개 준비에 나섰고 백화점 업계도 메이크업쇼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형 유통시설 내 시식과 시음, 견본품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다음 달 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해제로 상당수 지역 축제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 축제 심의 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뤄지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은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다음 달 말 전면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시 피해가 큰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 위험군은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원스톱 체계로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호흡기와 발열 증상이 있을 때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확진되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하루 2번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된 뒤에도 4주간의 이행기 동안에는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고 안착기 이후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편리하게 받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실시합니다. 또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된 학생도 등교할 수 있고 기말고사도 치를 수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와 대학에서 등교와 수업이 정상화됩니다. 교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원격 수업이 사라지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특히 다음 달 말쯤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된다면 확진 학생도 등교하고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등교라든가 기말고사 응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등교, 출결 이런 공동적인 학사 운영의 그 지침과 기준은 교육부가 마련해서 안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확진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지 좌석 배치나 수업 참여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은 현장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밀집도가 높은데 백신 접종률 등 기본 방역 상황이 학년별로 크게 차이 나고 학내 의견도 갈려섭니다. 마스크 쓰니까 괜찮지 않아요? 친구랑 노는 게 좋아서 그리고 코로나 많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확진이 아직 안 된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무증상자가 다 됐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위험하다고 생각 들어요. 교내 일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완화됩니다.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한 등교 전 선제 검사는 사실상 없어지고 확진자가 나와도 접촉자 조사 없이 같은 반 학생 가운데 고위험군과 유증상자만 진단검사를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수련회와 수학여행 제약도 점차 완화돼 8월부턴 예전처럼 별다른 제약 없이 갈 수 있고 대학 축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복귀하며 캠퍼스의 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내 마스크 착용 기준은 현재의 KF80 이상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제품으로 종류를 확대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를 예정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항공사와 우버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무화 해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한 정부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국제공항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행객들의 일부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고 일부는 쓰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사를 받는 검색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I mean, it's up to individual, but for me, I just don't like wearing a mask, and I'm happy about it. So that's just my opinion. 보건 조치에 엄격했던 동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열차의 승무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승객들은 쓴 사람도 안 쓴 사람도 보입니다. 하지만 늘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염 걱정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For me, I'm still going to keep it on while I'm traveling, but I understand other opinion. 미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정부의 연장 조치를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보건 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still feel that is entirely reasonable based on the latest science, and public health decisions shouldn't be made by the courts. They should be made by public health experts. 일단 교통안전청은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들은 마스크 착용을 승객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도 운전사와 승객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마지막 방역 조치마저 사실상 해제 절차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를 놓고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마스크는 모두가 함께 착용할 때 효과가 가장 좋지만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에 혼자 마스크를 써도 효과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환기가 가장 잘 되는 항공기에서조차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혼자 마스크를 썼더라도 안 쓴 사람보다 54%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스위스 한 호텔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는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를 쓴 종업원과 손님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도 감염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도시 봉쇄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중국은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까지 인정하면서 봉쇄를 해야 감염자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의 장기 봉쇄에 해외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중국 보건당국 책임자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 통제를 소홀히 할 경우 기저질 환자와 노령층 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의료 자원이 부족해 고강도 통제로 방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动态清零就是以最小的社会成本获得最大的社会效果，那么它是符合我国的防控实际。 앞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아시시자 백악관 조정관은 중국의 방역을 비판했습니다. 봉쇄로는 확산을 줄이기 어렵다면서 제로 코로나 전략이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보건기구도 여전히 섣부른 방역 완화를 경계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世界卫生组织宣布，新冠大流行继续构成国际关注的公共卫生事件，并强调了维持公共卫生和社会措施的重要性。 중국은 100개 도시 가운데 80개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이동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와 창춘 등 대도시조차 한 달 정도 봉쇄가 계속되면서 생산과 물류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곳 베이징시도 다음 달 초 연휴 기간에 다른 지방으로 나가지 말라고 벌써부터 권고를 하고 있어 지금 같은 이동 통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4주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제조업 변이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는 등 변수가 남아있어 방역당국은 올가을 새 유행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확진자가 확 늘었던 수요일이 됐지만 오히려 전날보다 7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전에 비하면 8만 명 넘게 줄었는데요. 이제 감소세는 확실한데 감소 속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감소세뿐만 아니라 감소 속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감소 속도를 보면 우리가 3월 3주차에 정점에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매주 통계 자료를 보면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약 11%, 10% 정도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더 급격하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한 30% 안팎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최근에는 이보다 더 증가하면서 40%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상당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이러한 속도면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대비 수요일 날 오히려 확진자가 감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러한 경향성은 4월 첫째 주 이후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오히려
일종의 감소세가 더 뚜렷해졌다. 즉 4월 둘째 주부터는 감소세가 더 확연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간 최저치를 보이는 요일이거든요. 한 2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주간 최고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는 화요일에는 한 6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지 않을까. 현재는 상당히 안정화된 방향으로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속도도 추이도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자, 이번 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모든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사회 곳곳이 예전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방역 해이가 걱정인데요. 확진자 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줄긴 했지만 여전히 10만 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가 단기와 중장기적인 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방역 해이에 따른 감염 확산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감염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어떤 중장기적 또는 단기적인 어떤 감염 확산의 우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을 보면 2차 접종 이상 완료를 하신 비율이 거의 90%에 가깝게 도달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면 인구의 33%가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자연 면역을 형성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그 공식적인 확진자 명수보다는 실제 확진자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최소한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따라서 현재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인 어떤 위험 요소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 현재는 오미크론 하위 계열의 변이들이 지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국내에서도 3개의 그 재조합 변이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이런 새로운 변이들이 현재까지는 오미크론의 하위 계열들의 변이들이고 항원 특이성을 어느 정도 상당히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을 해가지고 새로운 확산을 유도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독감처럼 겨울철마다 유행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따라서 앞으로는 팬데믹 상황이라는 그 우려보다는 연도별 계절 요인에 따른 유행성 변화는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추세로 오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상당히 안정화될 걸로 보이는데 예. 다시 겨울이 도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유행 규모는 커질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감염 위험보다는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낙관적인 전망을 알려주셨는데 방역 당국이 새로운 변이 그 출현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늦가을에 새로운 유행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새로운 변이가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새로운 변이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의 하위 계열들의 변이들을 언급을 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과 항원 특이성이 상당히 일정 부분 유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의한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감염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 면역을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변이에 의한 우려는 없다. 다만 팬데믹 상황이 종료까지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지는 않더라도 일단 상당 부분 일정 국가에서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팬데믹 상황이 잠정적으로 종료될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 정도가 되면 아니면 이번 여름 중간쯤에는 발생을 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계절성을 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독감 바이러스처럼 계속 이렇게 계절마다 매년 우리한테 겨울철마다 찾아오면서 일정 규모의 유행을 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그런가 하면 정부가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판정을 다음 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감소가 뚜렷해지고 유병률 또한 떨어지면서 이걸 다시 PCR 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 확인 자체가 늦어져서 확진자가 축소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일단 착시 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지금 시점에서 진단 시스템을 굳이 바꿔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네. 이미 사회적 거리도 전면 해제됐고 조만간 감염병 등급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는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도 권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진단 시스템을 PCR로 전환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착시 현상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신속항원 검사가 검사 시점부터 검사했을 때에 뭐 한 10분 이내로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확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감염이 된 시점부터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감염 초기에는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만큼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PCR보다는 오히려 이 신속항원 검사가 확진 판정을 내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늦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진단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고 현 시점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사람,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신속항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PCR 검사를 원하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보완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전면적으로 진단 시스템을 과거로 회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다음 달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까지 등교와 수업이 정상화됩니다. 학교 내 방역도 대부분 완화될 예정인데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걸까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성인 대비. 하지만 이미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면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소아청소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감염에 의한 자연면역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오미크론 대유행을 사실상 주도한 거는 학교에서 감염된 소아청소년들이 가정 내 전파를 일으키면서 대규모로 이렇게 확산이 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등교 정상화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일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은 소아청소년들이 감염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까지 감염된 소아청소년들의 경향성을 보면 장기 후유증 없이 약 이틀 정도면 대부분 회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또 원래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결정 시기를 5월 초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결정 시기를 왜 미룬 걸까요? 역시나 아직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르다고 본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까지 해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방역 조치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실내 마스크 착용밖에는 남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유행 상황이 많이 안정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평일 기준으로 10만 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전면 해제를 하게 되면 유행의 안정화 속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4월 달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은 특히 출퇴근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유휴 셔틀버스로 보장해주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수어 상담과 청각 장애인의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앱 같은 IT 기술도 장애인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증품을 장애인이 참여하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사회복지시설 굿윌 스토어. 매일 제 시간에 출퇴근하는 일상이 장애인 직원들에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버스가 서면 안 채울 때도 있고 그냥 확 지나갈 때도 있고 이래갖고 비 오거나 이러면 제가 자리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가는데 막 버스가 그냥 확 가고 이래갖고 버스나 지하철을 잘못 타 길을 잃기 일쑤고 장애인 콜택시가 있어도 출퇴근 시간대엔 수요가 몰려 이용이 힘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셔틀버스를 장애인의 출퇴근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착한 셔틀 서비스가 다음 달 전국 최초로 경기도 성남시 11곳에서 시작됩니다. 출퇴근 때마다 마음을 졸이던 보호자들을 위해 IT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면 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탑승 사실을 통보해주고 출퇴근 경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44곳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출근 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출근길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한 출근 전용 셔틀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기업들의 작은 변화 현장은 또 있습니다. 전담 고객센터를 만들어 수어 전문 상담사가 영상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개인화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게 가족의 음성으로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마음톡 서비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3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경제생활도 영위하며 비장애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3분의 1가량 줄었지만 메신저를 활용한 피싱 피해는 165% 급증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60대 이상보다 40, 50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 직원으로 속인 사기범은 A씨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영세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알선해준다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사기범이 보낸 악성 링크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했고 대출 심사를 위한 선납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1,500만 원을 송금했고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습니다.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메신저 피싱의 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682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28.5% 감소했지만 주로 문자 메시지로 시작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나 급증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가족 등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뜻밖의 노인이 아닌 40,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603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3,204명으로 전년보다 27.7% 감소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및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최근 신한카드에서 고객 50여 명이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수백만 원씩 결제 피해를 보는 등 다양한 수법의 금융 사기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일본에서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짠맛을 더해주는 젓가락이 발명됐습니다. 이 젓가락은 사용자가 손목에 착용하는 소형 컴퓨터를 통해 미세한 전류가 흘러 짠맛을 내는 나트륨 이온을 강화해주는 원리입니다. 이 젓가락을 발명한 미야시타 호메이 메이지대 교수는 음식의 짠맛을 최대 1.5배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야시타 교수는 저염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 결과 싱거운 음식도 짠맛이 강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첸군과 와그너 그룹 등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무장단체들이 교전이 치열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집단에 의해 전쟁이 더 잔혹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키우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 러시아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주민들의 시신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시신만 400구가 넘습니다. 손을 뒤로 묶인 채 뒤통수에 총상을 입은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3 дня лежал на месте убийства. Потом завезли его до морга. Морг был переполнен. Возле морга его положили, он там лежал до того времени, пока их не переместили в братскую могилу.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집단 학살을 주도한 러시아 부대를 승격시켰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악명 높은 무장단체들을 교전이 치열한 동부 돈바스와 남부 지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 투입된 체첸 병사들은 시가전에 능한 데다 용맹하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체첸 공화국 수장은 부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리우폴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Чем помочь вашей группе? Как группа или отряд вы называете? Батальон. Батальон, да. Ну, если экипировкой поможете, будем рады. Да, экипировка, да. Потому что ребята износились довольно-таки прилично. 러시아 용병 와그너 그룹의 책임자도 현장 지휘를 위해 돈바스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전 세계 친러 독재자들을 지원하며 수많은 학살을 자행해 왔습니다. 시리아 출신 용병들도 돈바스 지역으로 대거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초기 고전했던 러시아가 전세를 압도하기 위해 실전 경험이 많고 전투력이 강한 용병들을 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용병 수천 명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전쟁을 더 잔혹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화학 공격을 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도 키이우 당국이 비영리 단체에 방독면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CNN 방송은 볼로디미르 본다렌코 키이우 부시장이 우크라이나 군에 방위 물품을 전달하는 우크라이나 자유기금에 방독면 20만 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방어하고 있는 아조우 연대는 러시아 드론이 독성 물질을 투하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화학 공격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에 대한 최후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 방어 거점인 제철소에 인도주의 통로를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무차별 공격에 앞선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밑에 지하 벙커입니다. Мы стараемся быть не нервными, когда стреляют. У нас тут трясется. 적어도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Я с 3 детьми. Здесь как бы условия не сильно для детей. Ни учеба, никакого развития. 이 제철소는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의 최후 방어 거점입니다. 아조우 연대 병력과 외국 용병 등 2,500여 명이 결사항전 중입니다.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та колаборанти з ЛДНР, свідомо знаючи, що тут цивільні, скидають авіаційні протибункерні бомби, обстрілюють ракетами та всіма наявними артилерійськими засобами.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마리우폴 완전 점령 작전을 돌연 멈추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신 제철소 주변에는 버스와 구급차 등 100여 대로 구성된 호송 행렬을 배치했습니다. 항복한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입니다. Россия неоднократно, в том числе на примере сложивших оружие и сдавшихся в плен украинских морских пехотинцев, на практике уже подтвердила. 아조우 연대는 친러시아 반군과 싸웠던 극우 민족주의 의용군의 후신입니다. 러시아는 이들이 러시아 민간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치 조직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이들이 투항을 거부하면 인도주의 통로를 빌미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차례의 집단 학살이 우려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러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 외교관 등 8명을 20일 추방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주일 러시아 대사관 외교관과 통상대표부 직원 등 8명은 20일 오전 가족과 함께 대사관을 떠나 나리타 공항에서 러시아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추방 대상은 일본에서 정보 수집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중요 인물로 보고 주시해온 사람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손톱이나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무좀균을 짧은 시일 안에 박멸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엠틱스 바이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엠틱스 바이오의 이한승 연구소장, 그리고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무좀은 정말 흔한 질환이죠. 그러면서도 잘 낫지 않아서 결국엔 고질병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우선 무좀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치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무좀은 곰팡이균이 일으키는 어떤 질병인데요. 이 곰팡이라고 하는 진균은 인간과 같은 핵을 가진 진핵생물이어서 세균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균 치료제가 필요한데요. 시중에도 진균 치료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치료 효율이 낮고 또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무좀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을 초대했는데요. 이한승 소장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사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엠틱스 바이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어떤 비전의 의미가 있을까요? 엠틱스 바이오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바이얼 테크놀로지스 앤 바이오틱스의 약자로요. 미생물 관련된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미생물 감염성 질환과 관련 염증성 질환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비전은 미생물 감염성 질환과 관련 염증성 질환의 극복을 위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무좀 얘기로 시작했지만 오늘 주제는 미생물 감염성 질환인데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변화가 이런 무좀과 같은 그런 미생물 감염성 질환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상관이 있는 건가요? 사실 지구온난화가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것들을 가져오고 이런 기후변화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바이러스 등 미생물에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감염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또는 지구 기온이 0.5도 상승되면 더 크고 이렇게 빈번한 팬데믹을 부른다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감염병을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은 인체의 면역성을 떨어뜨려 가지고 2차, 3차적인 또 다른 감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도 등지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이런 털곰팡이 감염 같은 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요.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2,000명 넘는 사망자를 내기도 했고요. 이런 대량 감염 사태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폐곰팡이 등의 감염이 또한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곰팡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그런 미생물 중에 하나인데 이런 미생물을 어떤 박멸하는 기술, 엠틱스의 핵심 기술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의 이제 핵심 역량을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합성하는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표적에 효과를 보이는 물질을 찾으면은 그 유도체 등을 이제 계속 합성하면서 이제 확장성을 갖는 신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더 나은 약물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이제 약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생물 병독성 조절 인자 표적 기반 약물 스크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것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병독성 표적, 우리가 보통 바이오마커라고 부르는데 이 기존의 약물이 갖는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약물을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적을 찾는다는 거는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랑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보통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진균 세포벽 구성 성분을 표적으로 한 연구가 국제 학술지 그 저널 오브 메디시널 케미스트리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저희들이 좀 주목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규 생체적합 소재랑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약물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투여하느냐 그리고 그 전달 과정에 도움을 주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하신 국제학술지 연구 결과가 손발톱 무좀 치료제 후보 약물인데요. 관련해서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죠. 한번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개발 중인 그 무좀균 치료제 이거는 어떤 원리로 이렇게 무좀균을 죽이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인 손발톱 무좀 치료제의 후보 약물의 작용은요, 일단 곰팡이라고 불리는 진균의 세포벽 성분의 합성을 저해해서 물리적으로 얘의 생장을 저해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후보 약물을 발굴하기 위한 대용량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요. 그 구축된 라이브러리 중에서
진균 효능이 있는 힛 컴파운드를 선별하고 그리고 이 힛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효능을 확인한 다음에 얘가 어떠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얘가 진균을 적절하게 잘 죽이는지 그런 결과들을 밝힌 논문입니다. 일단 저희가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마우스 진피 아래쪽에 그 곰팡이균을 감염을 시키고요. 그리고 감염을 시킨 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약물과 또 저희 약물을 도포를 하고 그리고 이 감염 부위가 얼마 정도 얘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기존에 사용했던 상용 약물보다 저희 약물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곰팡이 감염 부위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 손발톱 무좀 치료제를 비롯해서 좀 몇 개의 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주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항진균제, 그리고 두 번째가 항염증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필러나 또는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생체 적합 소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리드 파이프라인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거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임상 일상 중인 ATB1651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네. 항진균 활성이 굉장히 뛰어난 약물로요. 손발톱 무좀 치료제로서 성공적으로 임상 일상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 경과가 좋아서 아마 임상 시험에서 효능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51을 또 같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피부 무좀 치료제로서 임상 일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전임상 시험을 거의 다 마친 상태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 임상 일상 진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ATB1606이라는 물질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항염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물질인데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서 특정 면역 조절 단백질의 신호 전달을 억제해가지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동물 실험 등을 지금 다 마치고 이제 전임상 시험에 지금 들어간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런 면역 조절 방식에 이제 해외 바이오 기업들이 좀 관심을 많이 보여서 천식 관련된 연구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그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 손발톱 무좀 치료제 관심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뉴질랜드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직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은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보다 어떤 치료 기간이랄까 아니면 효능이랄까 이런 면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일단 기존의 손발톱 무좀 치료제들이 굉장히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뭐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도 걸리고요. 그리고 완치율도 사실은 20%가 안 될 정도 좀 낮거든요. 근데 저희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 4주에서 6주 정도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약물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발톱 무좀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손톱이나 이 발톱에 있는 케라틴 성분들을 잘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물질이 이제 그 기존의 약물보다는 이런 손발톱을 통과하는, 즉 그 손발톱에 발랐을 때 효과가 좀 더 높다라는 그런 그 전임상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효과라든지 어떤 뭐 바르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차별점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 그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약물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걸 뭐 바르는 건가요? 아니면 먹는 약이 되는 건가요? 바르는 제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로운 먹는 걸로 하려면은 또 다른 임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앞서 그 이제 말씀해주신 핵심 역량 중에 그 약물을 주입하거나 이제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그런 소재, 그러니까 이제 생체 적합 소재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시죠. 저희 생체 적합 소재는 보통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그것을 약간 이렇게 변형시킨 것인데요. 히알루론산은 뭐 보통 필러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젤 타입으로 돼 있어서 주입을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화학적으로 약간 변형해가지고 거의 물처럼 액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젤화가 피부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주사 전에는 이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주사할 수 있는,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는 것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젤화의 정도를 조절하면은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히알루론산이 분해되기 때문에 그 분해 속도를 조절해서 약물이랑 함께 주입하면 그 약물이 천천히 분해되면서 방출되는, 그래서 방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적 합소제는 주사용 뭐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또는 마이크로 니들 소재나 또는 뭐 백신 면역 증강제 같은 데 응용할 수 있어서
이런 소재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GMP 공장을 이미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생산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좀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이오 산업에 기대를 걸고 계시고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바이오가 너무 약간 좀 트렌디한 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의 약간 좀 너무 약간 디펜던트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은 업계 유행보다는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큰 표적을 잡아서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결과물과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좀 더 투자와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깨끗한 손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위클리 MTX 바이오의 이한승 연구소장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신 ICT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2022 월드 IT쇼가 오는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월드 IT쇼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세계 7개국 358개 기업이 참가해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신 ICT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또 ICT 기술 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 양성 대전 등의 행사와 콘퍼런스, 신제품 발표회, 비즈니스 상담회 등 2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 위에 흰색의 빛을 내는 섬유 OLED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최경철 교수팀은 최적화 과정을 통해 섬유 구조에 적합한 흰색 단일 발광층을 설계해 야외에서도 흰색이 밝게 보일 정도로 높은 전기광학적 성능을 지닌 흰색 OLED 전자섬유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흰색 OLED 전자섬유가 구조적으로 최적화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구동 환경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흰색을 발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흰색 OLED는 삼원색 OLED의 단일 적층 구조의 2~3배에 달하는 다중적층 구조를 가져 섬유 위에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레이저 빛을 받아 암세포나 세균을 공격하는 광감각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 권태혁, 민승규 교수팀은 물에 잘 섞이는 생분해 고분자인 폴리글리세롤을 이용해 안전한 광감각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광감각제가 활성산소 중에서도 산화력이 매우 강한 일중 항산소를 만드는데 실제 실험에서 개발한 광감각제를 넣고 레이저 빛을 쏘자 암세포와 세균의 성장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국내 양성자 가속기가 반도체 오류를 사전에 잡아내는 국제표준 연구시설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두 시설이 지난해 9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에서 15년 만에 개정한 반도체 방사선 검사 표준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시설이 반도체 방사선 검사 표준에 등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양성자 가속기와 하나로를 활용하면 반도체에 각각 100메가전자볼트급 양성자와 25밀리전자볼트급 열중성자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반도체 내 방사선 취약 위치나 일시적 오류 현상 등을 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제55회 과학의 날을 맞아 연구자들의 참여도를 확대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대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연구노조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 집단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해 과학기술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예산에 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은 제55회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마련된 날이죠. YTN 사이언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과학정보통신의 날을 기념식을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기념식 중계에 이어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